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금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입니다. 2022년 9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2006년도에 도입이 되었었고요. 5년 정도 유예가 되다가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까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2018년도에 부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을 하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들이 다들 진행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울, 지방 모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억대 부담금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는 상황들이 나타났다. 공급을 갖다가 늘리고 싶어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 재건축 부담금을 개선하려고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겠다, 부과 시점을 조정하겠다, 실수요자를 배려해가지고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감면 신규 도입,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신설 이런 사항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맹탕 정책이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핵심을 벗어난 정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과 금액이 별로 많지 않은 지방의 소규모 단지들 같은 경우는 해당 부분으로 인해서 분담금 감면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은 이 정도 가지고서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법률입니다.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자료가 있는데요. 서울 평균 3억 6천만 원이 부과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강남에서도 가장 많은 단지는 무려 8억 4천이나 부과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앞서서 뭐라고 얘기해 드렸죠? 2018년도 결과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집값이 얼마나 많이 더 올랐는데 지금은 분담금이 훨씬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강남권역인 동부이천동의 한강민션 같은 경우는 1인당 7억 7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부과되었는데요. 이 1인당 7억 7천이 확정이 아니라 환수금 예정가액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즉 나중에 완공될 때는 더 많이 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 어느 재건축 단지가 추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건축 분담금을 보다 현실성 있도록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게 정부 안인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부과 기준을 변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은 3천만 원만 면제, 1억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50%라는 말도 안 되는 부담금의 부여가 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면제 금액은 1억으로 그리고 그 이후 과세표준 구간을 높이게 되어서 3억 8천만 원 초과일 때 50% 세율로 적용되게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과 기준을 낮춰주는 것은 환영할 만하긴 한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최고 구간 50%에 있습니다. 누진과세다 보니까 최고 구간에 들어가는 아까 봤었던 이촌동이라든가 아닌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50%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느냐. 예를 들어 7억 부가, 10억 부가가 몇 억 조금 깎아주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도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 사례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분담 금액이 4억 정도 부과되는 단지가 감면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촌동 7억 7천 봤었잖아요. 7억 7천은 얼마가 감면되는지 10억 부과되는 단지는 얼마가 감면되는지는 사실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 결국은 누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50%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적용되는 구간이 크면 클수록 실제 체감되는 부분들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10억 부과되는 게 몇 억 빼주고 이게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느냐. 5억 내는 건 낼만하니까 재건축합시다 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과표를 낮춰주는 거 말고도 사실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할 말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과 기간을 바꾸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으로부터 준공일까지를 계산했었는데 이 부분을 조합 설립 인가로 갖다가 앞당기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건 어떻게 따지면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 같은 경우는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도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시점을 부과 기준으로 잡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 수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사항을 정상화한 거 가지고서 이거를 뭔가 자화자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1번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적용되기가 또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규정 때문이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8조를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으로부터 있었던 거를 조합설립 인가 시점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게 2항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부과 종료 시점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역산을 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부과 개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려고 하는 단지들의 조합설립 인가 시점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 10년에 다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10년이 안 됐더라도 의미는 없는 것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이주 철거 및 착공 준공까지의 기간이 5년에서 6년 정도 걸리거든요. 즉 이래저래 10년 한도를 꽉꽉 채우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당 사항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렸다 정도의 위의를 둘 수 있지만 실효성은 사실상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LH나 SH에 매각되는 금액도 이익으로 보아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에 산정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공공기여 주택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공공기여라는 것 자체가 말들이 많은데요. 이 임대주택의 현실은 생각보다 처참합니다. 바로 임대주택에 대한 원가조차도 반영을 안 해주는 게 바로 임대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건축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LH, SH에서 인수하는 인수가격은 그대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원가라도 반영을 해달라 라면서 인수가격 현실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까지 떠안는 거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이중 규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들이 10억의 임대주택 건설을 했어요. 그런데 LH, SH가 10억 원가를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7억에 헐값에 매입을 해나가고 있는데 애초에 이 7억에 매각을 하는 것도 조합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7억조차도 너는 이득을 봤으니까 7억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부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갖다가 부과 안 해주도록 바꿨다라고 이 자화자찬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 제 봤을 때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원가 인정부터 해달라 라고 한 말씀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감면 신규 도입인데요.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감면 금액은 6년 이상일 때 10%부터 해서 최대 10년 50%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요건을 맞추는 게 일단 까다롭습니다. 바로 준공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산정하게 됩니다. 설령 1세대 1주택자였고 10년 동안 보유를 했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중간에 자녀가 집을 샀었다 아니면 중간에 상속주택을 내려받았었다 라고 하게 되면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1주택자로서 보유한 기간은 더 짧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100% 감면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비판받는 포인트가 뭐였나요? 사실상 투기 세력이 아닌 10년, 20년, 30년 거주했었던 분들, 장기 거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령대가 70대, 80대 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부담금을 50%로 감면해줬다.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낼 거를 5억 내라. 아니면 조금 더 봐줄게. 2억만 내라. 1억만 내라. 한다 해가지고 그 1억, 2억이라는 돈들이 있을까요? 10년 이상씩 장기 보유한 분들을 100% 감면을 하지 않는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재건축에 찬성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핵심을 다 비껴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을 낮춘 것 자체는 그래도 조금 유의미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구조적인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부과 기준을 개선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시급한 사항은 바로 재건축 부담금 산정 방식인데요. 이 산정 방식이 그대로인 상황 속에서는 아무리 과세 표준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어떤 사항이냐? 재건축 부담금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려 했었을 때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을 빼주게 되는데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또 제외를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 개시 전과 재건축 완료 후에 대한 가격만 가지고서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격 올라간 부분들 시장 가격 상승 부분 같은 경우는 빼주다 보니 그런 실질적으로 많이 부과가 안 될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정상 가격 상승분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됩니다. 우선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개시 시점과 종료 시점에 대한 기준조차도 다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구조를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요. 개시 시점의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입니다. 그런데 종료 시점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는 부분도 사실 논란이 있죠. 애초에 똑같이 기준을 잡으려고 하면 개시 시점도 공시가격, 종료 시점도 공시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왜 개시 시점은 갖다가 공시가격으로 하면서 종료 시점은 심의가격으로 하느냐.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바로 한국부동산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은 개시 시점의 주택가액에서 종료 시점까지 시, 군, 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에 함정이 있다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포인트로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점이 있고요. 왜냐? 아무래도 주택가격 상승률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빌라들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해당 주택가격 상승률이 여러분들이 체감되는 상승률이 절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내 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지고서 20억이 올랐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인근에 있는 반포 아크리버파크도 20억씩 올랐어 라고 하면 나는 분담금이 없어야 되는 거 정상 아니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근 아파트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1번. 여기서도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를 보시면 정말 한숨 나오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서 2012년도 가장 저점일 때랑 지금 2022년도까지 올라간 상승률을 보게 되면 사실상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올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 300% 올라간 것 같은데 20에서 30%밖에 반영 안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상주택가격 상승률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해당 부과 기준 자체도 시점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고무줄식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동부이천동의 한강맨션이 1인당 7억 7천이 부과된다라고 예정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강남의 대표적인 대여가 반포주공 1단지 3주거인데 1인당 4억 2백만 원이 부과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반포가 4억인데 이천동이 7억이냐 라고 말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반포도 안심하기 어려운 거가 이거는 예정가액인 것이죠. 나중에 해당 반포 3주거가 준공된 이후로는 사실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다라는 부분도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를 인지하면서 움직여야지 그래도 추진을 할지 말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막상 종료 시점에 이게 10억이 터져 나간다라고 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재건축을 진행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시뮬레이션이 2018년도에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당시 가장 많이 부과되는 단지가 8억 4천이었는데 그때는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30억도 돌파하기 이전이었거든요.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33평이 40억을 훌쩍 넘어서도 신고가를 갱신한 것을 보게 되면
이 부담금이 얼마가 나올까?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계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담금을 보다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었지만 이전보다는 낮다 정도이지 이것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되던 사업장들이 재건축을 추진하자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핵심들이 비껴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건축 개선 효과를 보게 되면 해당 분담금 감면이 조금 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강남권 재건축들이 과연 사업을 진행할까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해당 대책의 효과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재건축 부과가 조금 적게 될 지역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분담금이 원래 좀 적게 나올 단지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2억씩 나오려고 하던 게 몇 천만 원 혹은 안 나올 수 있는 단지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핵심 무엇인가요? 지방이 재건축인가요? 아니죠. 서울 도심권에 있는 재건축 신규 활성화가 핵심인 것인데 해당 효과를 누리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왜 논란이 되었었나요? 바로 위헌적인 요소 때문인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3대 위헌 요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내가 이득이 있어서 납부하는 거는 억울하긴 해도 그래도 인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득이 발생하는 게 확정되기도 전에 납부하는 것이죠. 즉 팔아서 내는 거는 수익이 확정됐잖아요. 근데 팔기도 전에 일단 부과를 다 시켜버린다는 것이죠.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집값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미 납부한 분담금 되돌려주나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1번, 두 번째는 이중과세입니다. 나는 양도세도 납부하는데 분담금을 갖다가 또 납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중과세가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다, 이중과세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거는 문제점들이 정말 많고요. 마지막으로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쭉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익을 향후하고 있다가 양도를 했어요. 양도 차익 20억 보고서 양도세 납부하고 끝 하면 되는데 나중에 2년, 3년 있다가 준공 시점에 소유한 사람이 전체 그 기간에 대해서 부담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그 2년, 3년 동안 올라간 돈이 예를 들어 한 3억 정도 올라갔다. 그래도 이득을 받네라고 했더니 부담 금액이 5억, 10억이 터져나오게 되면 역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도 존재하게 되는데 전혀 개선하지 않고 최종 소유자에게만 부과하는 사항, 이것은 대단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눠서 부과하려고 하게 되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최종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요. 이것조차도 조합에다가 통째로 부과하고 조합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부담금만 걷어가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 있지 개선 노력들은 전혀 1도 없게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은 그대로 있고서 나머지 격가지들만 쳐나가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재건축이 과연 현실성 있게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고 이런 식의 정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사항은 일전에 변호사님과 설명한 영상 참고해 보시면 보다 도움될 것 같습니다. 2022년 9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라고 제가 평을 해드리긴 했는데요. 이번 안은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평가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여기서 멈추게 되면 서울의 재건축 단지들이 보다 활성화되긴 어렵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공약인 250만호 또 최근에는 270만호 공급 공약은 물 건너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